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의 재료는 역시나 긴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75bp 인상 확률을 보시면은 언젠가 무슨 경제지표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거의 한 40몇 프로까지 떨어졌었는데 75bp 인상 확률이 근데 40몇 프로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72%까지 올라가 버렸죠. 이게 올라오면서 증시가 빠진 거니까 긴축 우려겠구나 생각하시면은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린 데는 다양한 경제지표의 원인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들이 의미가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ISM Non Manufacturing PMI라는 게 발표가 됐고 또 그리고 S&P 글로벌 컴포지트 PMI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솔직히 두 개의 값은 상반된 것이 나왔어요. 글로벌 컴포지트 PMI는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50 아래에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예상치보다도 크게 낮아졌다라는 게 더욱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 45가 예상치였는데 44.6 나왔으니까 심각한 거고, 이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44.3이었는데 43.7 나왔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안 좋다라고 나왔죠. 근데 사실 이 안 좋게 나오면은 뭐 긴축을 좀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ISM Non Manufacturing PMI 같은 경우는 55.1이 예상치였는데 56.9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 이건 안 좋게 나왔지만 이건 좋게 나왔단 말이죠. 글쎄요, 뭐 어제 주식시장이 요걸 보면서 잘 나온 이 지표를 보면서 긴축 우려가 강화됐다라고 반응을 한 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 지표가 상반되게 나오긴 했는데 이래저래 이 시장은 시장은 좀 긴축을 우려했고 그래서 75bp 인상 확률이 결론적으로 많이 높아졌다라는 게 어젯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상반되게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같이 잘 나오거나 다 같이 안 좋거나 뭐 이래야지 뭐라 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았으니까 그냥 뭐 이런 거는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뭐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보면서요. 예. 여전히 경제가 뭐 미국은 그래 잘 나가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일부 섹터는 안 좋을 수도 있겠거니 요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요 정도를 살펴봤고 어제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경제지표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잠시 후 아마 10시 반쯤 10시 반이나 11시쯤 될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중국에서 이 무역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니까 요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없는 국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유일한 경제지표 발표가 중국 지표들이니까 요거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지표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표들이 혼조하게 나왔지만 시장은 긴축 우려를 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긴축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S&P가 좀 덜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재밌는 거는 이제 유럽 증시가 열려 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는 강한 척을 했었고요. 유럽이 딱 문 닫고 나자마자부터 또 미국 증시가 또 지 혼자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유럽은 초록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은 제법 뭐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유럽장 문 닫고 나서부터 미국 증시가 또다시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미국을 하락 마감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이런 점들은 오늘 밤에 유럽이 개장을 하면은 좀 이제 안 좋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미국이건 유럽이건 간에 사람들 뒤통수 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유럽장 딱 문 닫으면 요즘 증시가 빠지고 미국 증시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증시는 일단은 일단은 하락을 멈춰놓고 있긴 있는데 어제 문 닫고 나서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또 다시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런 점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이제 긴축 우려라고 했으니까 금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요즘에 뭐 달러가 계속 강해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다양한 이유로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큰 설명 요소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나라별 금리 차이. 예를 들면은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이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달러 강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미국 금리가 이렇게 지 혼자 너무 빨리 올라 버리거나 이런 것도 이 증시에 충분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지금 여기서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 고점형 패턴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다중 고점형을 여기쯤에서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 이거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꺾일 거면 제 생각엔 여기에서 레벨업이 됐으면 안 됐었어요. 여기서 그냥 꺾였어야 될 거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꺾이지 않고 어젯밤에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쯤 이제 금리의 방향성이 살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이 좀 중장기적인 큰 추세, 뭐 월봉이나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뭐 십몇 년 넘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요게 얼마 전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이 단기간의 움직임이 좀 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꺾여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전 보긴 봤는데, 어젯밤에 레벨업으로 인해서 금리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가만 보시면 지난 몇 달간의 급등을 몇 달간 여기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잘 소화를 한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뭐 증시에 좋다, 일단 뭐 증시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그죠, 시장에 부담이고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부채가 다들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장난이 아닐 수 있죠. 저렇게 되면요. 하여튼 너무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너무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도 증시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방향성은 아래쪽이 아니고 일단 위쪽으로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관련된 부분에 그런 고민은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막 역전이 돼가지고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막 0.5까지 막 역전이 되고, 하여튼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되면은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은 다소 해소될 수 있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관련된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뭐 증시에 바로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거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2년물인데 다시 정상화되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야 봐라 역전된 거에서 다시 정상화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마냥 좋게 받아들이기는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일단 좀 계속 좀 이렇게 역전되는 쪽으로 좀 더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직까지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야 뒤집혔다 이제 위로 올라간다, 장단기 금리차 이제 다시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꺾일 거면 어젯밤에 꺾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긴축우려 이러면서 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 간의 금리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라도, 그런 것 때문에라도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여튼 이래저래 지금 증시에 우호적인 조건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달러가 오르고 저것 때문에 달러가 오르고 해서 달러가 뭐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하여튼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달러가 이게 뭐 약간 구조적인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환율 같은 경우 결정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그 환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나라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이 돈의 가치를 비율적으로 숫자로 따진 거 아닙니까? 그게 환율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과적으로 국력이란 말입니다. 국력.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못 나가냐에 따라서 환율이 강세가 될 수가 있고 약세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달러를 생각을 해보시면 달러가 미국이죠, 그죠? 미국이 요즘에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잘 나가잖아요. 물론 미국 경제 자체도 그다지 건전한 상황은 아니죠. 미국도 지금 야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잘 나가긴 하는데 근데 그 미국도 좀 침체 우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콜록콜록 하는 상황이죠. 가장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콜록콜록 한다고요. 근데 아무튼 가장 잘 나가니까 콜록콜록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달러화를 약세로 전환시키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제2인자인 유럽이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잘 나가느냐, 유럽이 미국에 비빌 만큼 그렇게 경제가 좋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럽이 결코 미국에 비해서 좀 잘 나가는 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여튼 달러는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목요일 날 밤에 ECB 통화정책 회의를 하긴 할 건데 거기서 이제 50bp 인상이 일단 유로존 50bp 인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긴 한데 50 올리면 또다시 달러 급등하겠죠. 그리고 75bp 인상 확률도 있습니다. 75 올리면은 당분간 달러 강세는 약간 주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가 여기서 유로존이 75로 올렸다라고 해서 달러가 잠시 주춤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달러 강세는 끝나고 완전 달러 약세로 전환되냐? 그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이 지가 이번에 한번 75로 올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체력이 누가 더 좋냐? 미국이 좋냐? 유럽이 좋냐?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그래도 훨씬 좋거든요. 유럽은 75로 올린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유로존 저거 무리해가지고 되도 않는 거, 저 황새가 뱁새 따라간다고 지도 75를 어거지로 올렸네. 경제는 안 좋으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가 75로 올리나 50으로 올리나 어쨌든 이 강달러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뭔 얘기하다 일로 넘어왔냐면은 이 달러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나라와 저 나라와 간의 그 상대적인 어떤 경제가 어느 나라가 잘 나가느냐 요게 환율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이 좀 콜록콜록하지만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고 또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금리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잘 나가니까 계속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잘 못 나가는 나라 예를 들면 뭐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좀 잘 안 나간다 그러니까 자꾸 완화하잖아요. 완화하면 금리 떨어지는 거죠. 이 금리 차이에 의해서도 이 환율의 결정이 많이 된다고요. 근데 사실 이 금리 이런 부분도 사실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나가니까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1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 건강하다는 아니고 미국도 좀 콜록콜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니까 달러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 차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려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래저래 올라가고 있고 이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레벨업은 일찌감치 됐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죠. 이 9월 5일 날에도 좀 많이 올랐었긴 했지만은 이날은 미국장 휴장이었으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제 미국장 개장하면서 더욱더 큰 장대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야 이거 달러 강세 레벨업 확실히 됐구나 라는 거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런 점들 때문이라도 세계 증시가 반등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래서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이 된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중요한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9월 5일 날은 미국 증시 휴장이었으니까 뭐 하루 뭐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어제 같은 경우 9월 6일 날 결과적으로 이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유로화가 레벨 다운 된 걸 확실하게 더 확인을 했으니 하루 정도는 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날 되돌리면 돼요. 근데 9월 6일 날 어제 되돌리지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갔잖아요. 레벨 다운 된 거 재확인했잖아요. 그죠? 아, 유로화 약세 더 추세적으로 진행될 모양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쯤에서 유로화 얘기를 좀 한번 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유로화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그럼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강력한 유로화 약세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이격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이격도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평상시였으면은 241선과의 이격도가 91, 90 정도 되면은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반등을 했다고요. 예를 들면 한 10년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뭐 2012년 같은데, 혹은 2012년 같은데 이런 때 보시면 이 90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격도가 좀 회복이 좀 됐었다고요. 그러면서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였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95, 90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이 이격도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이 다시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90, 91 이 정도 자리에서 이 회복을 못하면,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80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격도가 90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하방 에너지가 있는데, 이 정도 에너지면 충분하다, 이 정도 에너지면 반등하기 충분을 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반등을 못 한다면 어디까지 통상적으로 빠질 수 있냐면은, 지난번 역사를 봤을 때는 한 80대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거. 241선이 여기 있는 회색선이거든요. 이 회색선과 이렇게나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이런 점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미 있는 자리가 이 241선과의 이격도가 90, 91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레벨 다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 카메라가 가리고 있었네요. 예, 지금 여기 90, 91대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못했으니 이제 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할 것 같고, 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이 이격도를 여기 뭐 80대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대까지 밀린다면 뭐 그렇다고 하락의 목표치가 뭐 몇 달러다 몇 유로다까지 뭐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까지 앞으로 더 강력한,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진다고요. 이렇게 갈수록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버텼어야지 이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건데 못 버티고 레벨 다운 됐잖아요. 레벨 다운 됐으니까 더욱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더욱더 강력한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욱 세차게 오를 수 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뭐 1380원 찍고 있던데, 1380원이 아니고 이 얼마를 갈지 모른다. 앞으로 더욱더 원달러 환율도 세차게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로화 이런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유로화의 움직임이 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지난 한 2주 가까이 어딘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버벅버벅거리길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도장 딱 찍은 거죠. 레벨 다운 하겠다라고 도장 찍었으니까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나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나왔는데, 이제 저는 단지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모르지 않냐, 그래도 이 나스닥 같은 게 아직도 다중바닥형 만들 수 있지 않냐, 엄밀히 따지면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다중바닥형 만들 수 있지 않냐. 물론 어제 유로화가 그렇게 레벨 다운이 됐으니 미국 증시도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보면서 확인하자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입장이에요. 물론 근데 이 마음속으로는 전 거의 다 방향성은 나왔구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뭐 얼추 끝났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증시나 뭐 원자재나 뭐 다른 금리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유로화가 레벨 다운 됐다고 오늘 당장 뭐 증시 대폭락이 와라,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죽기로 마음 먹었나 봐요. 천연가스 가격 좀 잠깐 보자면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급락에 8% 급락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좀 정확한 다중고점형 뭐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좀 고점을 만들어내고 아래쪽으로 계속 좀 빠지는 그림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3 돌파 한 짝 해야 이게 위쪽으로 오버슈팅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계속 일단 아래로 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승 보시는 분들 일찌감치 도망 가야 됐었겠죠, 그죠? 그런 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엔 달러 강세 때문에 결국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한동안 그 달러와 연동이 돼 갖고 달러 강하면 얘도 같이 올라가고 이러긴 했는데, 하여튼 뭐 가스관을 잠근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 다양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얘는 일단 아래쪽으로 얘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봐주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천연가스 강세는 다행히 이쯤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9.3 하여튼 넘어가면은 이제 오버슈팅 나오는 거고 9.3 안 넘어가면은 계속 일단 아래로 간다. 이렇게 일단 봐주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아래로 가려면 여기는 직전 저점 자리 여기 빨리 붕괴시켜야 되겠죠. 아직까지 하방 보시는 분들 안심을 하긴 좀 어려워요. 이 천연가스 하방 보시는 분들이 7.6짜리 여기 전저점 자리는 붕괴시켜야지 이렇게 돼야 여기 저점이 낮아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천연가스 하방 보시는 분들 다소 긴장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자리라고 봐요. 이게 조정이고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뭐 불가능하다는 법은 없으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이 안심하려면 그래서 전저점 자리를 반드시 붕괴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요. 하여튼 증시 이야기 딱히 할 게 없어요. 그 지지력이 안 보입니다. 지지력이 안 보이고 그냥 계속 줄줄줄 빠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늘 밤에 3,900짜리의 어떤 저항 이런 걸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무거운 지지선 부근에 내려온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좀 비교적 좀 지지력이 약한 구간, 3,900에서 4,100 사이는 지지력이 좀 약한 구간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래에 있는 부분 3,710부터 3,900까지는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좀 지지력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두꺼운 지지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싸움은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상승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긴장해서 보기는 봐야 됩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지지력 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딱히 뭐 대응할 건 없다.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대응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어젯밤에 레벨 다운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12,150이라는 자리를 지난 3거래일 동안 혹은 4거래일 동안 저항으로 확인을 했고 레벨 다운 된 거죠. 그래서 11,780 정도 자리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들이 여전히 이 무거운 지지력이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강력한 지지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싸움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다중바닥형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좀 내려와도 솔직히 여기 어디서 반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까지는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가 이미 레벨 다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게임은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인 과정을 좀 거치자고요. 실제로 저 S&P나 나스닥이 전저점을 붕괴시키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는 좀 체크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뭐 딱히 뭐 볼 거 없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죠? 변동성 지수 계속해서 우상향 잘하고 있고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 저항에서 아래쪽으로 밀려서 죽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뻘떡 살아나면서 결과적으로 9월 2일 날 아래 꼬리 달린 건 이건 훌륭한 조정이 됐던 거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죠. 여기 지난번 이제 한 4, 5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 저항 자리 잘 돌파한 척하면 레벨업 되겠죠. 저 위에까지 레벨업 되고 여기 있는 자리 레벨업 되면 저 위에까지 또 레벨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빅스도 잘 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결국 그래서 전저점 자리 부근까지 바싹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지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게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다중바닥형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내려왔겠어요. 이게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거고, 예, 이제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딱 중요한 자리입니다. 18,835달러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 붕괴되면은 와르르입니다. 또다시 변동성 확대예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얘가 변동성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전 세계 증시도 다 같이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움직임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방금 전에 빅스 보여드린 것처럼 빅스가 지금 거의 4, 5거래일 동안 여기서 어딘가 저항 만들면서 버텼잖아요. 이거 레벨업 하면은 세계 증시 변동성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이런 거에서도 지금 똑같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를 앞둔 뭐 그런 준비 과정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뭐 맞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시장이 대폭락을 해버리거나 이런 게 맞나? 이 하방 보는 입장에서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자고요.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 오늘 한국 증시 뭐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거 다중바닥형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예, 다중바닥형 만들려면 이미 뭐 여기쯤에서 8월 말쯤에 이미 반등했었어야죠. 이미 뭐 끝난 거고, 하락엔자로 이거 더 가겠다라고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삼성전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뭐 이미 뭐 맛이 간 상태라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선물 300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를 붕괴시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6만 원 붕괴되면서부터 이거는 그저 선물 300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뭐 잘 가고 있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목표치 이거 저 밑에까지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 3월달 저점이 보이네요, 그죠? 왜 여기까지 못 가겠어요? 솔직히 뭐 물론 중간중간에 지지선이 많이 있습니다. 지지선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0년 3월 이야기 못할 수는 없죠. 그죠? 충분히 이제 저기 눈에 보이고 가시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정도, 그렇게 큰 목표치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게 하락이라는 게 하락이든 상승이든 시세가 이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지금 여기 저점 못 지키면 진짜 변동성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한국 증시 뭐 급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국 코스피에 움직이는 핵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 요즘에 LG에너지솔루션이 좀 키를 쥐고 있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좀 잘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이쯤 매물을 소화했으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급등을 해야죠. 예, 근데 급등해야 될 때에 급등 못하면은 또 다시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은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잘 보자고요. 48만 5천 원, 4천 원 정도 자리를 저항을 지금 오랫동안 좀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계속 버벅버벅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 빨리빨리 시세를 주고 싶을 때 줘야 될 타이밍에 시세를 빨리 줘야 된다는 거, 가야 될 때인데 잘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뭐 잘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거라. 오늘은 뭐 조금 많이 빠지는 것이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제까지 해서 지난 2, 3거래일 동안 이 하락을 멈췄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락 에너지가 누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 3거래일 동안 누적된 에너지가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어딘가가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죠. 304.5에서 303.5까지 한 1포인트 정도 되는 요 구간이 결과적으로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인데, 오늘 보시면 지금 여기다 지금 머리를 들이밀었잖아요. 아이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308.5죠. 308.5. 네,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가만 보시면 308.5예요. 그러니까 304.5에서 308.5까지 이렇게 한 4포인트 정도 되는 범위가 결과적으로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는 다시 내려와서는 안 됐다고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다시 머리를 들이밀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지력이 없다라는 거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오늘도 그저 환율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발발 떨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시죠 이제. 하여튼 오늘 11원 올라가지고 1385원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 1400원은 매우 현실적인 그런 목표치인 거고, 하여튼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목표치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하여튼 잘 가고 있으니까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셔야 되는 거고, 이게 뭐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의미에서 뭐 수익을 누적시키자 이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추세를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시장이 가자고 하니까 계속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는 거지, 뭐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상승의 기울기가 살짝 가팔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눈에 띄는 엄청난 오버슈팅이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지난 4, 5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네라는 생각 정도는 있는데, 하여튼 뭐 사실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굳이 안 쉬어도 되긴 합니다. 하여튼 뭐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제가 뭐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레벨 다운이 확실히 좀 되고 있고요. 중요한 저항들 다 붕괴시키면서, 지지선들 다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들 잘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고, 함부로 이런 상황에서 반등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뭐 유로화 레벨 다운 됐으니까 뭐 이미 뭐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뭐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